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윤곽 3종한 지 2년 5개월 지났는데요. 광대 밑부분부터 볼 아래턱 전체가 흉살로 덮여 있어요. 양쪽 볼 부분이 특히 심한데요. 그냥 얼굴에서 코 밑부분부터 다 뭉침이 있어요. 처음엔 붓기인 줄 알고 기다렸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뭉침이 심하고 음식 먹을 때도 볼이 씹히고 그러는데요. 흉살 때문에 얼굴형이 수술 후에 오히려 더 망가진 느낌입니다. 수술 후 1년 동안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튀어나와 부각되는 게 심합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우울한 상황이에요.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자, 요 글을 보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죠. 그냥 윤곽 3종 했다. 그리고 2년 5개월 지났다. 지금 흉살이 굉장히 많다. 이런 질문이 정말 뭐라고 답을 해야 되지? 정보가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키워드들이 몇 개 있어서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부볼 부각, 턱 넙대대, 볼이 씹힌다. 1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튀어나온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여기다 그렸구나.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자, 2년이 지났는데 뭉침, 볼이 씹힌다. 그 다음에 수술 후에 망가졌고 1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튀어나와 부각된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 왔던 분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딱 오자마자 제가 그랬어요. 환자분은 윤곽 수술하면 안 되는 얼굴이었어요. 근데 왜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마도 그 경우일 것 같아요. 볼살이 많고요. 살이 두껍고 뼈는 작은데 얼굴 크다는 생각에 뼈 수술을 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은 지금처럼 심하진 않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튀어나와 부각되는 게 심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환자분은 그동안 체중 변화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지 않고 체중 변화, 뼈 상태, 피부 두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이 내용만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뭐라고 답드리긴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추측은 수술하시고 나서 좀 많이 체중이 부은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른쪽 광대가 약간 갭이 있는데 수술 4개월 차입니다. 수술한 병원 CT 사진에서 해상도 조절을 하니 칼슘이 살짝 침착되어 차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고기 먹어도 된다 하셔서 이제 씹는 것도 자유롭게 하려는데 오른쪽이 씹을 때마다 갭 있는 부위가 약간 움직이는 느낌이 들고 살짝 만져도 뭔가 움직이는 기분이 들어서요. 섬유성 결합이 되고 칼슘도 살짝 침착되어 있는데 광대가 흔들거릴 수 있나요? 어느 의사 선생님 블로그 봤는데 타병원 수술 환자 피임 제거하실 때 가끔 광대가 1년 지나도 흔들거리는 때가 종종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섬유성 결합이 되어도 광대가 살짝 움직일 수 있는지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음식을 먹고 씹는다고 더 벌어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불안해서 음식을 못 먹겠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수술한 병원 선생님 말을 왜 못 믿으시고 혼자 생각하고 유튜브에 다른 블로그에 글 보고 걱정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글로 질문 주실까요? 환자분에서 정보를 알고 있는 거는 수술해주는 의사 선생님밖에 없잖아요. 저는 아무 정보가 없고 환자분의 느낌만 있잖아요. 그리고 타병원 블로그를 봤더니 불안해진 거잖아요. 이거는 정보가 있는 수술해 주신 선생님한테 물어보셔도 될 일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거 다 못 드려요. 제가 괜찮다면 믿으시고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그래도 옳지 않아요. 지금 환자분 뼈 상황을 제가 모르잖아요. 이 말만 믿고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요. 칼슘 침착되고 붙었으면 안 움직여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가볍게. 근데 만약에 칼슘 침착이 안 되어 있고 진짜 벌어져 있고 흔들거리는 광대였다면 어떡하겠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그래요. 뭔가 판단해서 환자분한테 조언을 드리려면 객관적인 어떤 인포메이션이 없으면 그 말은 그냥 추측이 돼 버려요. 근데 그런 추측들은 이 어느 의사 선생님의 블로그처럼 저는 또 다른 노이즈를 하나 더 만드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 노이즈와 이 노이즈가 환자분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해답은
수술한 병원 선생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분한테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앞턱 전진술 4년 돼 가는데 최근에 앞턱 통증이 계속 있고 턱이 뒤로 점점 소실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수술했던 병원 가서 CT 찍어 비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확연히 전진뼈 모양이 달라졌고 전진된 뼈가 얇아졌는데 원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하시네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지만 최근 자궁수술에서 CT를 다시 찍는 게 몸에 부담되어 글로라도 남가 봅니다. 턱관절에 관절염이 있을 경우 앞턱이 흡수되기도 하나요? 골 흡수로 인한 통증이 생기는 걸 수 있을까요? 전진량이 CT상 짧아 보인다면 골 흡수가 일어난 걸까요? 글로 답해 주시기 어려울 걸 알지만 건강 문제가 너무 한꺼번에 터지니 답답한 마음에 답을 구해봅니다. 총각을 다투는 급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 병원에서 CT를 받아오세요. 수술 전, 수술 직후 이렇게 두 개를 받아오세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CT를 찍어서 그 세 개를 비교해 보면 답은 나와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질문 주시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또 다른 노이즈 하나를 만들고 그 노이즈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노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이 제 말을 듣고 믿어도 문제고 그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별 의미 없는 대답이 될 것 같아요. 객관적인 CT 자료가 있으면 답이 되겠지만 답이 제한적인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 질문하려 이거 저번 주 방송할 때 그 댓글 다시려다가 저희가 방송 끝나서 못 하셨던 분 같아요. 턱끝 전진 6mm, 연장 2mm 변화가 큰가요? 크죠? 작진 않아요. 근데 환자분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달려있죠. 뭐 얼굴에 뭐 살이 이만큼 있는 사람이 6mm, 2mm 한다고 뭐 달라질 것 같나요? 살에 묻혀서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피부가 얇은 분이 이렇다면 또 얘기는 다르겠죠. 선생님, 비염 수술이랑 코성형이랑 같이 할 수 있나요? 비염 수술도 하시나요? 무턱이어서 턱끝 수술했는데도 숨 쉬는 게 힘들어요. 자, 이런 글들을 보면서 얼마 전에 이번 주인가? 이번 주가 되게 바쁜 주였거든요. 왜냐면 저 코성형 연구회라고 있어요. SRF라고 서울 라이노 플라스티 포럼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코 수술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들끼리 모여서 만든 공부하는 학회 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논문 공부하고 뭐 같이 경험 나누고 이런 거 하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그걸 미팅을 했고요. 방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9시부터 10시 반까지는 라이노플라스티 소사이어티 오브 아시아라는 그 아시아 코성형 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하는 웨비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백무현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몽고에 계시는. 그래서 그거를 또 한 200명 모여가지고 그거를 하고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근 5년간에 벌어진 그 변화된 모습에서 가장 속상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숨 쉬는 거, 비염, 비중격 망곡증, 이게 실비보험으로 어떻게 하면서 이게 병원의 마케팅 도구로 전략이 된 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비중격 망곡증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가 탑 클래스에 드는 비중격 망곡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중격 망곡증이 있는 채로 코 수술하는 병원에 상담을 가면요. 이렇게 상담을 해요. 너 비중격 망곡증이 있어서 숨이 잘 안 쉬어질 거야. 이거 비중격 실비보험 있어? 그러면 비중격 망곡증 실비보험으로 수술할 수 있으니까 그거 써줄게. 그러면 그거 연골 뛴 거 아깝잖아. 그러면서 우리 코 수술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 코 수술하는데 뭐 한 300만 원 보통 든다. 뭐 400만 원 든다. 이러면은 실비에서 한 150, 200만 원 받아서 너는 한 100만 원만 내면 코 수술할 수 있어. 이렇게 꼬셔서 수술하는 이비인후과와 성형외과가 최근 한 5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팩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중격 망곡증은요.
있으나 없으나 숨 쉬는데 별반 큰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비중격 망곡증 수술한다고 숨 잘 쉬어지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확률적으로 정말 낮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숨이 잘 안 쉬어진다라고 말할 때 주로 이비인후과 쪽 친구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비갑계 수술을 해요. 터비넥토미 또는 뭐 SMR이라는 수술을 하는데, 그거는 기능성 코어라는 이름으로 요새 광고를 하고 있죠. 그거 역시도 도움이 조금은 돼요. 근데 그게 코 수술하고 연결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수술은 그 수술이고, 코 높이고 예쁘게 만드는 건 예쁘게 만드는 수술이에요. SMR이나 터비넥토미는 코 수술하고 연결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하는 김에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비중격 망곡증은 똑바로 잡아준다고 해서 숨이 잘 쉬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학생 때, 아니죠, 레지던트 때 이비인후과 친구한테 제가 교수하는 그 선배한테도 물어봤던 거예요. 형, 나 비중격 망곡증 많이 휘었다. 수술하면 좋아져? 그랬더니 그 선배가 했던 말이 있어요. 반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반반이야? 그랬더니 숨 잘 쉬어지는 거는 비중격 망곡증하고는 상관없고, 그냥 그 수술하고 나서 사람들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 반, 모르겠다는 사람 반, 그렇다고 보는 게 돼요. 근데 코는 휘었다고 숨을 잘 쉬어지지 않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아니에요. 그리고 피지올로직하게 우리는 도미넌트 콧구멍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루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루에 3번 정도 사이클이 돌거든요. 8시간 정도로.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8시간 정도는 오른쪽으로 숨을 쉬고요. 그 8시간이 지나가면 왼쪽으로 쉬고요. 그 다음에 또 8시간이 지나면 오른쪽으로 쉬고요. 이런 식으로 도미넌트 에어웨이가 계속 사이클릭하게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이클이 없이 한쪽만 막힌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뭐 CT를 찍어보거나 내시경을 해봤을 때 콧구멍이 넓이가 왼쪽이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환자는 왼쪽이 막힌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 실비보험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내용이 많이 회자되고, 또 이 내용으로 조금 적은 돈으로 수술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굉장히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옳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이걸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이 방에 계신가요? 라니님이 질문 주신 건데, 이글 봤거든요. 무턱 보형물을 넣으면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얼굴선이 되어 좋지 않다는 의견. 뭐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얼굴선이죠. 하지만 전진술을 해도 자연에 존재하는 턱 모양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 선생님이 누군지 아는데, 그 뭐 이 볼페임이 오히려 젊음의 상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는 본인 주장을 조금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글쎄요. 그럼 뭐, 어, 턱 전진술은 자연에 존재하는 턱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눈에는 어색함을 잡아내는 능력이 있고, 흔히 말하는 불편한 골짜기를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뭐 얘기 있는데, 근데 그 포스팅을 보면서 제가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하면서 딱 한 줄 써놓으셨어요. 잘 해야 됩니다. 잘 어떻게? 그 어떻게가 없어요. 그리고 CT가 없어요. 저는 사실 그런 글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냥 걸러요, 저는. 왜냐면 근거가 없잖아요. 주장만 있지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장과 근거가 있으면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뭐 이런 뭐랄까 둥그런 말, 또 뭐 불편한 골짜기, 예시를 들 필요도 없죠. 왜?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 CT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렇지만 사진만 있더라고요. CT로 10mm, 12mm 막 이렇게 뺄 수 있대요. 그럼 보여달라니까요. 보여주진 않고 뺐다. 말만 이러는 거. 전 그냥 걸러요. 아, 이런 분이구나 라고. 진짜로 10mm 뺐으면 10mm 뺐다고 보여주고 CT로 자로 재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뭐 2차 각도 남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더라고요. 2차 각이 있어야 된대요. 글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2차 각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환자분들은 2차 각이 있어서 만져지는 게 싫다고 하시는 분도 존재한다는 걸 부정하지는 마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안면윤곽 학회에도 소속이 돼 있거든요. 그 공부 모임 또 위원인데 거기에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뭐 웨비나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기회가 되면 이런 내용을 제가 개인적으로 슬쩍 물어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 무슨 주장을 하시고 싶으신 건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전에 있던 병원이 지금 없어진 병원에서 계셨던 걸로 아는데 또 그 병원에서는 또 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용했던 3D 핏이라는 단어를 홈페이지에 쓰셨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 뵙게 되면 도대체 왜 그러시오? 라고 제가 좀 물어보고 나중에 그 후기를 또 들려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걸릅니다. 저는. 그냥 뭐 그렇게 주장하나 보다라고 말하지 뭐 귀담아 들을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1년 전 눈밑 지방 재배치, 경막 고정술, 그다음에 눈밑 광대 자가지방 이식 받았습니다. 수술 후 양쪽 코 옆 광대가 계속 아팠고 지금은 저작 부분까지 통증이 있어 음식 먹기가 힘들거나 말하기 힘듭니다. 통증이 더 심할 땐 지방 이식한 곳과 위쪽 이들까지 쪼이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안화신경 손상이 의심스러운데 통증만 있을 뿐 마비 증상은 없어서 신경과를 가도 신경성 신경통이라고만 하네요. 통증이 있을 땐 눈이 시리고 뻐근하고 글씨가 이중으로 보이며 심할 땐 눈에 앞통까지 있고요. 참 아픈 광대 쪽으로 벌게지면서 얼굴 홍조도 자주 일어났다 가라앉습니다. 선생님 보시기엔 어떤지요? MRI 찍으면 신경 손상이 보일까요? 칠한 곳이 아픈 곳입니다. 홍조도 일어나고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 생각에도 이런 부분이 불편하신 거면 아나미 신경도 의심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지방 이식한 게 말썽을 부린 것 같아요. 뭐 이쪽 지방 이식한 게 너무 과하게 덩어리 볼루스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흩뿌려져야 되는데 우리 소금 뿌리듯이 이렇게 흩뿌려져야 돼요, 지방은. 근데 덩어리로 이렇게 웅착 들어가면 여기에 지방이 생착을 못하고 덩어리져 있다가 요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지방이 죽어요. 그럼 얘가 기름이 되거든요. 삼겹살 기름처럼. 그럼 겉에 있는 애들이 이 기름을 이물질이라고 인식을 하고서는 그 주변을 막으로 싸버려요. 그걸 저희가 오일 시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오일 시스트 안에 고여있는 오일이, 기름이 오래 시간이 흐르면은 썩기도 하고 염증을 유발하기도 해요. 그러면 아프고 문제를 만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신경 손상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신경 손상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RI를 찍으시면 MRI까지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초음파로 피부의 지방을 한번 잘 보시면 아마 오일시스트 같은 지방이 뭉쳐서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MRI는 신경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 궁금하시면 대학병원 신경과 가셔서 신경 검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초음파나 MRI로 피부에 지방 이식한 게 덩어리진 게 없나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